네, 더불어민주당이 1억 원 공천 헌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의원을 전격 제명했습니다. 아울러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이 소식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갖게 됩니다. 정부 5부 요인을 비롯해서 각계 주요 인사들이 이제 참석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국민의힘은 불참을 한다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새해 이제 신년 인사회라는데 오늘 이 자리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이 국민의힘의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게 통합이잖아요. 통합의 정치를 얘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참석 안 한다? 그럼 국민의힘은 통합을 거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읽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민의힘 스스로가 국민적 지지를 깎아먹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대통령하고 만남 대신에 특혜에 가서 신년 인사회를 한다고 하는 그것도 또한 우리는 영남을 중심으로 뭉치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싸울 땐 싸우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국정의 파트너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좀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그래도 만났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참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 불참 결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회담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불참하게 된 배경은 일정도 일정이지만 사실은 이제 의사표시를 한 거죠. 대통령이 현재 국정 운영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준 거예요. 예컨대 대통령께서는 통합이란 화합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행동은 그렇게 읽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란재판부 설치법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 안 하시고 계시죠. 그다음에 특검법, 신천지 수사 어떻게 보면 주문하고 계신 거 아닐 정도로 읽힌 이런 언행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방 다니시면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발언권을 잘 보장받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뭔가가 국민의힘을 견제하는 듯한, 이게 뭐 견제는 가능해도 사실 국민의힘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런 행보를 보이는데 가가지고 그림을 만들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자, 이런 취지는 물론 참석해가지고 웃고 하면 좋죠. 그런데 국정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그림 한 장이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이 하는 역할이 이게 다구나라고 오해할 수 여지가 있고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야당도 동의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윤 전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신년 지도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예의를 찾을 건 아니죠. 그다음에 통합을 우리가 거부한다? 그럼 글쎄 국민들이 들으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통합을 아예 단 1%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이에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 하나도 들어주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하나에 대해서 명분을 다 대고 있죠. 그렇게 따지면 통합은 요원한 겁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양보하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 타당치 않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통합인데 사사건건 그 하나도 양보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참석해서 거기서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있는다? 저는 그것도 좀 안 맞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있을 신년 인사의 모습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어제 저녁에 있었던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시죠.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탈당하였으나 제명하고 윤리심판원에서 이 제명에 준하는 그런 그 징계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강선우 의원이 어제 탈당을 했는데 탈당 이후에 제명 결정을 한 겁니다.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 조치 어떻게 좀 파악해야겠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대처가 늦다라고 하는 비판은 뭐 피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공천헌금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탈당한 인사에 대해서 제명 조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이춘석 의원도 똑같이 같은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민주당에서 앞으로 정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탈당한 사람한테 제명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복당을 할 때 제명 조치가 내려진 것이 복당의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적을 아예 파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도 지금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지시한 것은 이미 언론에 알려지기 한참 전에 지시를 했다고 어제 정청래 대표가 공개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직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출직이라고 하는 점을 좀 존중해서 그걸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윤리심판원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것 같고요. 최고위 차원에서 윤리 문제에 대해서 빨리 징계를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단호한 태도를 취하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지금의 움직임, 뭐 단호한 대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늦었죠. 늦었고 또 하나는 이게 강선우 의원, 그다음 김병기 의원 개인 비리로 규정하는 절차 중에 하나를 거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게 그냥 강선우 의원에 대한 의혹이 개인 비리 의혹은 아니잖아요. 공천관리위원으로서 공천관리위원과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간에 나눴던 대화 내용이 밝혀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공천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 퍼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어땠을까라는 문제로 퍼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컨대 지금 의혹에 관심을 받고 있는 김경 씨라는 분은 2018년도에 동대문에 거주하고 있을 때 비례대표로 처음 서울시의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강서구로 옮겨서 강서구의 시의원 두 번째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비례대표보다 지역하고 비례대표 어느 것이 더 당선되기 편할까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것은 비례대표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 이런 국민적 합리적 의심을 차단시키는 거죠. 따라서 저는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개인 비리라고 규정하고 싶은 그 행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굉장히 늦었죠.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은 본인들이 녹취록 등을 여러 번 들어본다 하더라도 이게 더 이상 윤리심판원 또는 윤리감찰단에 조사할 것도 없어요. 수사기관도 이 부분을 고발인 조사를 거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정도로 전격적인 강제 수사가 가능한 정도의 증거가 완비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어떤 사실관계의 수준 이런 부분도 반영된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을 평론가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의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 요청을 의견했는데요. 관련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내 인사 어느 누구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윤리감찰의 대상이 되면 비켜갈 수 없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지금 저희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제 수사기관으로 이게 갈 가능성이 높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당에서 일단은 이 징계 심판 결정을 서둘러서 요청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정청래 대표의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내 비판도 있었잖아요. 왜 김병기 원내대표만 뺐느냐, 전 원내대표만 뺐느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또 그 당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설명 때는 설명 못하겠다, 얘기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글쎄 그게 왜 보통은 저렇게 비리 혐의, 비리 의혹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단호한 조치를 한다든가 최소한 조사해라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특이하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실제 조사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저는 설득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짜 조사 지시를 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조사 지시했으면 요 며칠 만에 그 결과가 저렇게 나올까?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사 지시를 안 한 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는 거 의혹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국민적 불신을 서둘러 진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과정에서는 민주당과 청와대 간에 뭐 소통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여당이라는 것이 뭐 대통령의 의사에 불구하고 뭔가 단독해서 진행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 이유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저렇게 징계 심판 청구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격적인 뭔가 징계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원내대표 징반 내놓고 해결될 일인가? 국회의원직에 관련돼서는 본인이 내놓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결단을 했거나 또는 최소한 본인이 탈당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탈당까지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마 정청래 대표 등은 어느 정도 미흡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취지의
거듭된 지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일단 강선우 의원하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좀 격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강선우 의원은 물론 이제 선출직이긴 하지만 현재 초선 국회의원이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의 중진이기도 하면서 또 국회의원들과 권리당원의 투표에 따라서 선출된 원내대표를 지냈던 인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의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 징계 조치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뒤늦었지만 윤리감찰단 보고 받자마자 윤리심판원에 조속한 징계를 요청한 건 잘한 일이다. 이거는 수사기관의 수사 문제하고 달리 당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더 신속하고 강력한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 그래야 당의 기강이 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최근에 당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잇따른 의원들의 추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사안들이 더 커져서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 건 많은 아마 국회의원들이 멘붕이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안타까워하고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정치라는 게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재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늦었다 할지라도 민주당이 이런 부패 문제와 확실하게 절연한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는 뒤늦게라도 이런 조치를 취한 건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일단은, 이게 좀 예. 문제가 있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벌어졌던 일들은 아니잖아요. 원내대표직을 남용했거나 그 과정에서 잘못을 범한 일은 아니고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약간 오남용한 그런 혐의들이 터진 거예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직을 내려놓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을 지키고 싶었으면 본인이 그렇게 몸담았던 민주당에 해가 가지 않도록 탈당하든가. 아마 정청래 원내대표도 그런 식의 처리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나가니까 아마 이런 조치가 이어진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의 또 다른 금품 수수 의혹도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재조명이라고 말한 게 이게 이제 과거에 이수진 전 의원이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직 구 의원들이 지금 현재 탄원서를 낸 상황이고 수천만 원을 건넸다가 다시 받았다 이제 이런 정황들이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이런 내용 자체가 나오는 게 민주당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가 자신의 어떤 거취 문제를 넘어서는 일종의 불법 행위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강선 의원 문제하고 동일하게 일종의 공천원금이든 정치자금 문제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는 점에서 당 전체의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마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나 당내에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당원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시비비를 갈아야 될 부분은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탄원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다 이렇게 전제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돈을 받았다고 하는, 다 받은 것에서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나중에 불법성 여부는 판단해야 되겠지만 다시 되돌려 받았다고 탄원한 구의원조차도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돈을 되돌려받았다고 하는 건 그거는 나중에 그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한 내용에 이 내용도 아마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것 때문에 아마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심판원의 빠른 결정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의원한테 간단한 경고 조치나 이런 걸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훨씬 강력한 조치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최소한 출당이든 뭐 제명 조치든 어떠한 조치든 이번에는 확실하게 단절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측면을 봐야 될 부분이 저게 불거진 게 지난 2023년도면 2024년도 총선 전에 공천 과정에서 뭐 저런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차치하고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 당대표실로 투서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대표실에 투서가 들어가서 당의 어떤 그 공식 확인 기구를 통해서 확인한 적이 있느냐가 일단 가장 큰 문제예요. 예를 들면 당사자를 불러서 그 A, B라는 시의원들을 불러가지고 확인 절차를 거쳤느냐 아니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람에게만 물어보고 소명 듣고 끝냈느냐? 저는 이걸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저렇게 내가 돈 줬다가 돌려받았습니다라고 당사자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탄원서에 내용이 적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게 확인 없이 그냥 종결하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천을 주고 예컨대 이수진 전 의원은 공천 컷오프했다. 저 이러면 오히려 그 문제 제기한 측에서는 보복을 당하고 그러지 않은 측에서는 그냥 제 식구 감싸고 자, 이 정도의 정당이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최소한 당사자를 불러서 확인했더니 신빙성이 없더라. 이 정도의 보고서는 작성이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은 공천관리 시스템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거는 분명히 범죄 혐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500만 원 정도, 500만 원이면 저희가 보통 최대한 500만 원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이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고 국내심 그런 후원 조치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했던 적이 꽤 있어요. 근데 500만 원을 넘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야 각자가. 그럼 이거는 범죄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정치자금 수수,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위반 이거는 그냥 되는 거예요. 돌려줬어도요. 돌려줬어도요. 특히 돈을 받았는데 돌려주기 전에 만약에 본인의 그 국회 시스템에 따라서 나 이 돈 받았습니다라고 김병기 의원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더욱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고했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몰랐다. 그래도 할 말 없어요. 그러나 모르는 것 같지는 않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죠. 첫 번째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리, 두 번째는 당내 공천 시스템 다연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는 것이 실수를 안 걸려줬으면 모르겠는데 확인조차 안 했다. 그럼 그것 또한 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민주당의 상황 저희가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고요. 이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과거 의원실에 근무했던 인턴에게 막말을 한 전화 통화가 공개된 건데요. 그 공개된 녹취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짧은 녹취였습니다만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일단은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지명 철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좀 곤란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통합이란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보수 인사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지금 논란에 휩싸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하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2017년에 발생한 일이고 뭐 의원이라고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성인군자도 아니고 뭔가 그 상황에서 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거나 책임 추궁할 만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충실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명 철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원했던 그러니까 보수 인사라도 장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어찌 보면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보기 어려운 결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가치 전체가 다 훼손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 외에도 뭐 탄핵에 반대했다거나 계엄에 대해서 계엄 상황을 뭐 부정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도 지난번에 이제 진솔하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국민께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결단이나 또 앞으로의 어떤 선례가 남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손을 좀 떠난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와 의중이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후보자가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을 때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원래 통합의 가치를 얘기하고 또 보수 인사라도 능력이 있을 때에는 특히 기획예산처와 같은 중요한 부처에 장관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고 하는 선례를 남긴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잘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배신자다, 뭐 부역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면 어느 정권도 자기가 임명하면 자기 사람밖에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좀 실험적인 어떤 시도가 이번에
이해운 장관의 어떤 태도를 통해서 잘 좀 극복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인사에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까지 또 청문회에서 그렇다면 후보자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나아가서 민주당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저희가 뭐 통합 인사 말씀을 주시는데 만약에 통합형 인사라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쓰셔야 돼요. 그 해당 후보자가 그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실수 이런 것들은 빼고 소신에 대해서는 소신을 꺾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해운 후보자가 지명이 됐길래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 산하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했잖아요. 얘가 재정을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는 건 아니냐. 근데 이해운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재정 긴축론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차라리 가서 견제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해운 후보자가 지정 내에서 가기 전에 했던 행동은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냥 탄핵 반대, 계엄을 옹호했던 적은 없어요. 이해운 후보자가.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반대했던 거죠. 그런데 그 탄핵 반대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에서 반대했던 거거든요. 계엄이 옳아서 반대했던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내란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저렇게 하고 가시면 정치활동 오랫동안 하셨던 곳에 저희가 속된 말로 침 뱉고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통합형 인사가 아닌 거죠.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던 소신을 현 정부에 가서 펴는 것이 통합형 인사인 것이지 그래서 통합형 인사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만약에 뭐 바꿔놓고 갖고 있던 소신을 바꾸게 하는 대통령의 어떤 말씀이 있고 거기서 본인이 바꾸고 가요. 그게 통합형 인사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보고 또 하나는 통합형 인사를 넘어서서 일반적으로 이게 진영에 따라서 식견이 다른 이 부분은 차치하고 저렇게 인턴과 관련된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인턴이 이제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그럼 약간 우리 아들, 딸들이 생각이 나는데 과연 이게 진영을 따지지 않고 봤을 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저게 맞다면 그럼 그거는 공직자로서 또는 관리직으로서의 자격의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런 진영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 장관이라는 관리자로서 적절한 것이냐 또는 공직자로서 적절한 것이냐의 어떤 논쟁이 옮겨갔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참 버티기 어려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분께서 잠깐 말씀 중에 이제 통합형 인사라는 이제 단어를 쓰셔가지고 관련한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총리직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을 했다라는 발언을 직접 내놨는데요. 해당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밑에 총리 자리가 뭐가 탐이 나서 제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유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메시지를 전달을 받았고 그리고 뭐 여러 차례 이제 뭐 전화나 문자에 연락이 있었지만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요지인데 사실 앞서서 청와대에서는 제안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의심받는 게 싫어서 저렇게 행동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대통령하고 총리로 지명됐던 인사가 전화를 하는데 굳이 왜 안 받았을까? 뭐 받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굳이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어색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기도에서 출마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유승민 전 의원을 경기도에 출마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저 얘기를 꺼내서 나는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만드는 게 이게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은 안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다시 어찌됐든 간에 여론의 주목을 받아서 정치적 몸값 올리기에 가까운 이런 이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섀도우 캐비넷도 있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인사들을 접촉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정부의 첫 총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다양한 인사들을 접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직접 접촉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 연락을 안 받았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의원을 통해서 얘기가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거는 많은 사람한테 제안이 들어가거나 뭐 얘기들을 건네는 과정에서도 있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걸 마치 단정적으로 총리를 난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청와대 얘기가 더 설명이 맞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내란 직후에 이루어진 그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보수 인사를 총리로 임명한다? 이거 물론 결단할 수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지지층이 굉장히 반발할 것이었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을 총리로 검토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중간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뭔가 오해가 있거나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좀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도 궁금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이 근데 이걸 왜 굳이 꺼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뭐 대선 전에는 대선 전략 차원에서 제안했을 수 있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이걸 제안받은 바가 없는데 제안받은 것처럼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의원의 저 말에 일단 신뢰가 가고요. 그다음에 하필 왜 이 시점에 저런 얘기 했느냐? 뭐 장관 후보자가 간 이후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수 정치권을 대하는 태도를 간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보수 정치권, 그러니까 선거 전략상을 넘어서서 보수 정치권을 약간 와해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라도 나서서 주신 대로 뭐 경기지사에 나올 확률도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생각이 있지 않겠는가. 예컨대 본인이라도 이 보수 정치권의 와해를 막을 수 있도록,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또는 민주당으로 향하는 정치권의 의사를 차단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제안을 받았지만 나 안 그랬다. 이렇게 대선 주자로 언급됐던 분, 좀 대선 주자급이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국내심 내에서는 구심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컨대 지금 국내심이 이렇게 뭐 민주당에 대항해서 싸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뚜렷한 대권 주자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도 앞으로 국내심에서 누군가 열심히 해가지고 대권자로 갈 생각들을 그런 정치적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 분 나타나게 되면 지금 뭐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뭐 장동혁 대표, 뭐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럼 국내심도 희망을 갖고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관직 주겠다는데 안 가겠어요? 갈 사람들이 더 많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 심리 또는 약간의 안심을 주는 이런 취지의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거기다 더해서 지방선거에서 나한테 소임이 주어지면 하겠다라는 취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지사 전 나가는 거 뭐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바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는 어제 이제 내년에 변화하겠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그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을 만큼 참았다. 지금 사과부터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당내에서 신년부터 굉장히 많은 목소리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국민의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관측하고 계세요? 장동혁 대표 요지부동이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계획이 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에서 본인 스스로가 좀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당대표가 됐고 또 이른바 한동훈계와 단절을 계속 얘기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실천에 옮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계속 압박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장동혁 대표한테 과연 지방선거 승리라는 게 머릿속에 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당권을 유지하는 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본인이 당대표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제2의 장동혁을 세워놓고 다시 차후에 어떤 정치적 전망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반응이 제가 볼 때는 아마 TK 지역 빼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TK 외에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일일이 다 신년 여론조사를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중도 확장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나중에 가서라도 노선 변환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아까 제가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반박을 못했지만 이혜원 전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것도 저는 일종의 좀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포가 더 많이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수를 버리고 극우로 떠난 국민의힘 그 공간에다 새로운 합리적 보수와 손을 잡기 위해서 통합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들이 그 자리를 떠났는데 이사 가고 난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영역이 뺏긴 거라고 하는 이런 반응 자체가 오히려 더 모순적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그 비어있는 공간을 좀 채우도록 노력해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변화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변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도 사실은 좀 궁금하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가고자 하는 것인지 지금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에 어떤 게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지방선거의 성과가 좋지 않으면 뭐 이긴다 진다라는 개념을 쓰기는 어렵지만 성과가 좋지 않으면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도 더 이상 지도부로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각자의 생각이 달랐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에 대한 각자의 방법론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도 아닌가. 그다음에 완급, 뭐가 먼저인지에 대한 생각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아닌가. 어떤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상당히 상징적인 격전지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기능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게 되면 이거 국민의힘이 진 거예요. 그다음에 정부 견제론을 등에 업고 싸울 수 있는 현 시기에 만약에 서울시에 지게 되면 정부 견제론도 힘을 잃는 거죠. 시정에서 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선거라서 그 해당 후보자로 있을 법한 오세훈 시장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에게 일단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내 헤게모니 때문에 저런 말을 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직접 주자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당대표 흔들기다.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그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유도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촉구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1월 15일 전후로 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비전 발표 같은 걸 하지 않을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마 그런 그 방향에 관련된 오세훈 시장의 촉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세훈 시장이 저런 취지의 내용의 그 요구는 다른 지방선거 현 시장들 있죠. 국민의힘 소속 이분들도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분위기를 감안해서 장동혁 대표가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